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69대 총무를 맡고 있는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민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확산돼 5일째 확진자가 5만 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또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청 연사는 심상정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 20대 대선 후보이십니다. 59년생으로 파주시가 고향이시고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정의당 2대 4대 대표를 역임하셨고 진보 노동계 정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한 사선 의원이십니다. 19대 대선에는 6.17% 득표하셔서 민주화의 이후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진보가 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0년간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고 직접 실천하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특히 종북주의나 수구좌파 등 사회비 진보가 득세하는 우리 정치판에서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걸어오신 심 후보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예리하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플로에서 볼 때 왼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윤영 한겨레신문 국제부장이십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이십니다. 권혜숙 국민일보 인터뷰 전문기자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서성욱 중앙일보 정치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재명 채널A 정치부 선임기자이십니다. 오늘 토론은 정치 분야, 그리고 경제사회 분야, 외교안보 분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 후보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관훈클럽 박민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또 날카로운 질문과 대화를 정해 주실 서승욱 중앙일보 정치팀장님, 권혜숙 국민일보 인터뷰 전문기자님, 또 이재명 채널A 정치부 선임기자님,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님,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하지만 외신조차 최악이라고 평가할 만큼 부끄러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법과 탈법 혐의로 흙탕물 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과 비전은 사라지고 도덕은 파탄납습니다. 그럼에도 양당은 진영 간의 권력 투쟁에 올인해서 시민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표를 쫓는 극단적인 포퓰리즘 대결로 정당 간의 노선과 정책 차이마저 실종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 국가의 책임마저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거는 촛불 정부 실패에 따른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입니다. 촛불 정부조차 심화되는 불평등, 깊어지는 차별과 혐오, 갈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를 만회할 개혁의 비전과 의지를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후보조차 보수 경쟁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적 퇴행을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 심상정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0년 화석 문명이 불러온 기후위기에는 퇴로가 없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우리 일상도 모두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70년 성장 제일주의가 낳은 불평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산, 소득, 기회에서는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경제적 역동성은 잠식되고 사회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불평등과 기회위기 극복을 위해 35년 승자 독식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득권 양당은 각각 상대방을 민주주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주의의 최대의 위협은 양당 정치 체제 그 자체입니다. 신구 기득권에 불과한 양당이 공수교대를 넘어서 다원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실현하는 정치 교체로 과감히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끝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녹색 전환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극복하는 그린노믹스, 주사일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혁신, 양당 정치를 종식시킬 다당제 연정을 제안드렸습니다. 저 심상정은 이 대전환의 첫 발을 떼는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고견으로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정 후보님의 이번 대선의 성격 구정과 대한민국이 필요한 리더십 그리고 국정운영 비전이 담긴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분야 정치 분야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는 서성욱 중앙일보 부장과 이재명 채널A 전문기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승욱 중앙일보 정치팀장입니다. 먼저 대선 전반적인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좀 넓은 주제로 좀 여쭙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십니다. 그동안의 도전들과 비교할 때 어떤 이번 도전에 어떤 특별한 소회나 각오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정권 심판 열망이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입니다. 촛불 개혁의 열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을 후보는 저 심상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대선은 후보들의 도덕성 자질의 측면에서 최악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비전과 시대 정신이 다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도 시민의 삶도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저 만약에 이 선거를 멈춘다면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까 우리 총무 첫 인사말에도 소개말에도 나왔지만 지난번 대선 때 6.2%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셨는데요. 이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물론 여론조사일 뿐이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보관이 있으신지 지난번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하실 자신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심상정을 지지하는 표는 저는 숙고 끝에 마지막에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가 다른 때 선거보다 상당히 긴 시간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당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어떤 진영 간의 치열한 대결로 그동안에 이제 그 선거가 이끌어져 왔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선거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지금부터가 시작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선거에 비해서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 선거는 촛불혁명 직후에 치러진 선거라서 전반적으로 강한 개혁의 열망이 작동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심상정의 득표도
그런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강력한 개혁의 열망이 크게 뒷받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진보정당이 20여 년을 거치면서 특히 지난 총선 이후에 진보정당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도 많이 이렇게 줄어든 그런 어려운 국면에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그 퇴행적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깊고 또 고심이 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도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저는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자산, 저와 정의당에 기꺼이 한 표를 줘야겠다 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지난 선거보다 더 높은 득표율 자신 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간에 잠시 그 선거운동을 중단하시는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했는데 당시 말씀이 조국 사태 때 침묵한 게 정치 20년 경험 속에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시 그때 조국 사태 당시로 돌아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글쎄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성찰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저의 오판에 대해서는 그해 가을 대정부 연설에서 국민들께 1차 사과를 드렸고 또 총선 이후에 저희 그 총선 공식 평가서에 오류로 제가 그 평가안을 내서 정당 차원에서도 성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선거에 제가 2년 만에 사실은 일선에 이렇게 나서서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 정부의 실패에 상당 부분 이제 정서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책임론까지 같이 묻고 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정의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성찰 또 국민들께서 다시 신임을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그 성찰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말씀을 주셨고 또 지난달 선거운동 중단하셨다가 다시 복귀하시면서도 모두 마지막 소임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번 심 후보가 정의당에게 마지막 소임이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20년 진보 정치, 그러니까 심상정과 함께했던 지난 20년의 진보 정치를 딛고 다음 세대 진보 정치인들이 이제 더 이상 절벽을 마주하는 그런 심정을 넘어서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제가 만들어 줘야겠다. 그 마지막 1세대로서의 소임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뤄내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 20년 역사 속에서 특별히 부여되는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님 생전에 계실 때 평생 처음으로 새벽 3시까지 1세대 정치인, 진보 정치인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첫째는 심상정 노회찬 모델을 후배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적어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어줘야 거기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진보 정치의 비전을 더 이제 그 멋지게 그려갈 수 있지 않냐. 명실상부한 대한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더십의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거의 요즘 말로 영끌하다시피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제가 후배들에게 리더십을 이제 그 교체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1세대의 소임을 다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서 그 다리를 놓는 그 디딤돌을 놓는 이제 마지막 역할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각오로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진보 정당 사적인 이제 저의 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 분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채널A 이재명 선임 기자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중심이 돼서 정의당이 통합진보당과 결별을 하고 어떤 강성 진보와 선을 긋고 보다 온화하고 건강한 진보를 회복했다. 뭐 이런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선명성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 지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양당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민주당과 정의당 어떻게 다른 당입니까? 이제 이 공자님 말씀에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을 미워하노니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벼싹을 어지럽힐까봐 두려워서고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다. 제가 그 말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거의 싱크로율이 저하고 한 9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경제적인 비전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정의당이 그동안 오랫동안 벼려온 그런 어떤 비전과 정책을 대부분 수용하신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가 껍질만 벗긴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담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정책에 담긴 영혼과 의지가 있어야 이것이 이제 성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민폐가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국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오판도 포함되어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촛불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정책적인 어떤 그런 비전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정의당이 내세웠던 가치조차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비판받는 그런 형국이 됐다. 민폐가 크다. 그런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보정당 초기부터 가졌던 평등과 또 복지와 그리고 또 그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녹색의 가치 이런 우리가 추구해왔던 일관성 있는 비전 속에 그 토대 위에 정의당이 있다. 정의당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어렵게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오고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때 큰 당들이 이제 이런 정책들을 가져갔는데 결국은 용두삼이 됨으로써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의 오류로서 이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거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은 정의당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류와 용도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심 후보님의 호감도가 주요 4명의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비호감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관심도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조금 전에도 1세대의 소임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노회찬, 심상정 이후에 세대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세대 교체 왜 실패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와 정의당이 많이 부족하고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제 전반적인 관심을 떨어뜨린 것이다는 점을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런데 세대 교체의 문제는 이제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면조냐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금 이런 승자 독식 양당 체제 하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갖고 이렇게 버텨온 것만도 대단하다. 저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 지금과 같은 그 적대적 공존의 기득권 양당 체제 하에서 사실 제3의 세력이라는 게 존립 가능하지 않고 그 거의 불가능한 신화에 도전해 온 것이 저와 정의당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 변화 없이 저희가 선명한 비전과 또 주어진 정치적 범위 내에서의 활동만 가지고 주류로 발돋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어떤 새로운 세대 교체와 또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전망을 열어내는 그 교두보를 만드는데 저의 20여 년의 정치를 집중해 왔다. 후배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후배를 뭐 도제식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정치 개혁에 아직 실패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가 아마도 2030 세대, MZ 세대의 강력한 영향력이 특징을 꼽히지 않을까 싶은데 2030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심상정 후보가 큰 소구력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정의당의 환경, 정치 환경 속에서 1세대의 소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2030 세대가 심상정 후보를 기득권 세력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자체를 그런 생각 좀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2030 세대가 심상정 후보를 그렇게 보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지적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고요. 또 일면 좀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뭐 지지율이 좀 전반적으로 낮은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2030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지지가 낮다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030과 50대 여성은 전체 후보들 중에 제가 1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남성 청년들의 지지가 낮은 것은 지금 이제 큰 그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제 비화될 수 있는 지금 이제 성별 갈라치기 이런 나쁜 정치의 영향도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의 지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심상정이나 정의당도 뭐 심상정도 기득권의 한 사람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뭐 보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봐요. 지금 기득권은 도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의당이 전체 정치 구도 하에서는 마이너리티지만은 그 어떤 권력도 누려본 적이 없지만 또 정의당 내에서 심상정은 기득권입니다. 저희가 노동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노총도 그 중에 상위 10% 소득에 포함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주 극빈층에 포함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때 노동운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노동과 자본의 계급 대립 이거 하나 갖고 다 설명이 됐고 또 IMF 이후에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등장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노동 형태도 다양해지고 플랫폼 노동도 생기고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생기고 초단기간 노동자도 생기고 해서 사실은 이중구조 갖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은 도처에 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선 정치인 심상정을 기득권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성정당의 사선 의원들이 누리는 그런 기득권과 또 심상정의 사선의 기득권은 큰 차이가 있다. 그 점까지는 아마 20대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가 일관되게 20년 동안 또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비주류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더 성실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20대하고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아시죠? 둘 중 하나 제가 제일 선택하는.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번 대선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정권 교체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국민의힘이 집권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는데요. 예. 정권 교체와 교체하고 정권 재창출 중에 선택한다면 정권 재창출이죠. 네. 정권 재창출이 맞다. 아니 제가 이 개념을 예. 어떻게 쓰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권 재창출이 맞다고? 저는 이제 정치 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치 교체가.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대선에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난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양당 중심의 구도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정권 이제 이번 대선은 양당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신구 기득권 정권 교체의 교대에 뿐이다.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도 이 승다족식 양당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대선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저는 24년 총선까지 이 변화를 주도하는 대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원적인 어떤 정당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힘을 만드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네. 그런 점을 좀 함께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밸런스 게임을 잘 피해가신 것 같습니다.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어제 심상정 후보가 그것은 적대적 공생이다 이렇게 비판하신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등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일화가 되든지 단일화의 효과가 가시화되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룬다면 이번 대선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기왕에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더 힘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영향이 커질 것이다. 네네. 단일화에. 네. 자, 단일화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당 기간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가 아마 대선의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심상정 후보의 어떤 입지는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시거나 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하시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시민의 열망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접니다. 저마저 이 자리를 피해간다면은 아마 양당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시민의 삶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당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한 세력을 키우고 또 그런 대한 세력이 대한 체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2024년도에는 양당 체제를 넘어서 최소한 4당 체제 4, 5당 체제에 명실상부한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나 시민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안철수 후보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단일화는 수명이 다한 양당 체제,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체제를 연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유독 예전과 달리 양당 체제가 적폐고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위가 뭔가가 궁금해서 사실은 만나 뵙자고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님은 처음부터 새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치에 입문하셨지만 정치개혁의 측면에서는 어떤 힘도 보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당 체제 그 종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기대를 저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단일화 쪽으로 선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자로서 좀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고 또 언론계에서는 용어상의 문제로 논란도 있기도 한데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좀 보충 질문 하나 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대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의미가 없다.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적 용어나 정치학적 용어로 이 기존 질서나 기득권을 지키는 걸 수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당 체제를 구분할 때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쓰고 있고, 더러 이제 학자들이 뭐 좌파 수구라든지 우파 보수 수구 이런 용어를 갖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권의 당을 분류할 때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정통 진보를 자처하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식의 규정이나 표현들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좀. 뭐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그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은 도덕성과 자질 문제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노선과 비전 경쟁이었다면 아마 더 확신을 갖고 선거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뭐 보수 대 진보의 구도라든지 이런 설정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 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35년 양당 체제가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끌어오면서 기득권 한 몸이 된 것이다. 뭐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대장동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점을 굉장히 주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과오는 이제 수구 세력을 부활시킨 겁니다. 과거에 그 정운영 선생님 하신 그 구분법이 늘 저는 그 생각나는데, 버려야 될 것을 지키는 게 수구고 지켜야 될 걸 지키는 것이 보수고 또 이제 바꿔야 될 걸 바꾸는 게 진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선을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함으로써 이번 대선을 강력한 정권 심판 그 기조로 만들어낸 거.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활하게 한 거. 그것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여권 후보는 촛불 정부의 실패를 성찰하고 더 과감한 어떤 그 개혁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경쟁에 나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그라운드, 보수 그라운드에 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실용론을 빙자한 그런 보수화, 이것이 저는 그 정권 교체 열망의 정당성을 더 크게 부여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과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단일화는 제 사전에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 분야에 관련해서 이번 대선의 의미라든지 또 진보 진영의 역할, 또 미래, 정의당의 향후 개혁 전망, 또 단일화 문제까지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에 대한 답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입니다.
경제 쪽에서 특히 이제 노동 쪽을 중심으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보니까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민주노총은 이제 심 후보님 아직 지지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 후보님 뭐 그저께 TV 토론에 나오셨어도 내가 이제 노동 선진국을 만들겠다, 일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우리나라 가장 큰 양대 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또 현재 이제 지지율하고도 일정 부분 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우선 이제 그 정의당은 창당하면서 비정규직 정당임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자신들의 근로 조건들을 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시장 안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가지고 노동 조건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노동자들을 저희 정의당이 굳이 대변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아직 조직화가 많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화된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저희 어떤 접촉면도 제한이 되고 또 그 정치적인 반응도도 분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저는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우리 정의당의 노동 행보는 이런 거대 노총들을 일단 그 배제한 형태로 계속 이제 가는. 아니 배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죠. 그 누구도 굳이 양대 노총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시민들을 대변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단체 조직 정당들은 저희의 연대와 협력 대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주로 대변하는 그런 대상이 이제 비정규직이고 또 제도권 안에서 자기 목소리들을 내지 못하는 그런 다수 시민들을 다수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민주노총 전국 택배 노동조합 그 CJ 대한통운 본부가 지금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지금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이런 취지인데요. 취지는 뭐 10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어제는 또 비노조 택배연합에서는 또 철회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사실상 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다라면 어떤 해법을 좀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뭐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조금 뭐 여러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사회적 합의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당제를 말씀드리는 것도 승자독식 정치에서 이제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여러 이해와 요구가 다른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사회적 논의,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게 뭐 정치가 책임져야 될 어떤 원칙의 측면에서 면피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돌려버린다든지 또는 뭐 당장의 노사 갈등을 미봉적으로 해결하는 뭐 그런 명분으로 삼는다든지 이게 이제 너무 큰 거죠. 택배 같은 경우도 정부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이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여러 이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기업이 합의를 해놓고 안 지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강력한 그 사회적 합의가 유의미하려면 정부가 여기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합의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결국은 노사 힘의 관계에 그냥 맡겨버리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또 기업은 이제 그런 그 합의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또 노노 갈등을 조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를 해서 실제 노사가 앉은 자리에서 합의하는 것이면은 이것이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할 책임은 저는 정부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난해 그 민노총의 그 도심 집회 관련돼 가지고 이 방역이 먼저냐, 집회의 자유가 먼저냐 이런 논란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런 그 민노총이 했던 그 도심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취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방역은 이제 전 국민적인 그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방역 수칙에 어긋난 점이 있다면 민주노총도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방역과 기본권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도심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한 택배 노동자들, 라이더 노동자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추석 대체 휴일도 차별을 받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심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방역에 이게 큰 지장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치 방역을 앞세워서 이것을 기본권을 억제하는 어떤 그 명분으로 삼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피해자로 호명도 안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도 지금 피해 대책이 취약하지만 그건 이제 계속 좀 논의를 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방역 못지않게 생존에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특히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아마 서로 그런 그 긴장과 갈등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심 후보님 그 공약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기대했던 대로 노동 관련된 공약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중소 영세 사업장의 이제 근로기준법이 전면 이제 적용되도록 하겠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경우도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들이 많은데 뭐 이런 취지 십분 공감하고 이해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기업 일부에서는 이제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사회적 합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직은 좀 그 지금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짚어보면 한때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이 그렇죠. 인권도 유보되고 기본권도 유예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그 흐름과 함께 시장 권력이 주도하는 정치, 국회의 법제도적인 권한까지 개입하는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저는 이 국가주도 사회 그리고 시장주도 사회에서 이제는 시민주도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세계 12 경제 선진국을 넘어서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업이 어렵다, 기업이 반대한다. 이제는 이 논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계 12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삶도 그런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살률 세계 OECD 국가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 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래 불패 1위입니다. 최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출생률 세계 최저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오로지 살기 위해서 성장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통령 시대 이제 끝내야 됩니다. 녹색 복지 대통령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이 뭐냐? 저는 시민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시장 주체들이 교섭력을 갖고 자신들의 정당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귀족노조 이야기하는데 큰 노동조합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 유예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기본권에 차별을 둔다는 게 민주공화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들도 최소한 생명권 문제 이거는 우리 사회가 기업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윤보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 관행은 이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기업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기본권은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이해관계는 조정해 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의당이 마치 어떤 노사 간의 노동자 편만 일방적으로 든다. 이런 건 대단한 편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생명권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해놓는 게 저희 정의당에서 강조하는 거고 그 위에 타협과 조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부 입장에서 심상정 정부가 이루어진다면 이해관계가 잘 조정되도록 균형을 누구보다도 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부분 철학 대단히 잘하겠습니다. 이번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 선거에서 뭐 여러 이제 후보들 말씀도 살짝 하셨는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철학이라든가 뭐 노동에 대한 철학 또 노사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정당들의 협조 또 참여도 필요한데요. 직접 토론을 해보시니까 이번 후보들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뭐 만약 이제 뭐 자신을 제외하고 어떤 분이 뭐 당선이 만약에 되었었을 때 나랑 이제 가장 협조가 가능한 후보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후보인지 또 반대로 이런 후보가 되면 참 우리 정의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펴기가 어렵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변별력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똑같냐? 그거는 아니죠. 그 안보나 또 외교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경제 민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가졌던 개혁성조차 이번에 실종됐다. 대표적으로 제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해법이 뭐냐. 지금 이 촛불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가장 중요하게는 부동산 정책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게 그거예요.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내놓은 대안입니다. 만약에 그 해법이 맞다면 정권 교체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기득권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체성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555 경제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수량적인 경제 목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이래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의 경제 철학, 경제관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거의 모든 정파가 합의를 보는 수준에 이르렀던 게 낙수효과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성장은 이제 끝났다.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그 전략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국제 IMF도 십수년부터 한 얘기고요. 국제사회도 이야기한 얘기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보수든 진보든 다 그걸 수용을 했는데, 다른 데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코스피 5천 하겠다. 그게 대통령이 내걸 수 있는 공약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또 여러 참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들, 그리고 대주주들의 이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데 대해서 엄단하는 이런 것이 정부의 할 역할이지. 그럼으로써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예? 코스피 5천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내걸 공약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량적인 성장 지표가 왜 문제냐? 그 안에 담긴 극단적인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기후위기와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기후고 기후위기 극복 문제고 또 하나는 불평등 해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노동과 기업, 국가 문제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이 정의당의 역할이 기득권이 아니라 노동계의 기득권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정규직 노조는 또 나름대로의 협상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경제 12국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12국가까지 오는 데는 정말 노동자들의 그 피땀도 아주 가장 기본이 됐겠지만 또 기업들의 진취적인 도전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됐고 정부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합적인 경제 발전 우리 또 향후에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은 실제로 비정규직의 처우나 생활 환경이나 권리나 이런 걸 개선하는 데는 사실은 기득권 노조들의 책임도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주장이나 그런 투쟁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그것도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일금, 동일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같은 경제 현실에서 가장 좀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데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데는 기득권 노조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정부, 거대 노조 이 세 분야가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민노총 입장에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거대 노조의 책임을 뭐 굳이 퍼센테이지를 따진다 뭐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또 어떤 부분들을 이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데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조금 균형 잡힌 또 의견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우선 이제 대기업 노조가 그 동안에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주장한 것 중에 이제 불공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용 세습 문제라든지, 그건 뭐 저희 단호하게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세게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작년 임금 인상 투쟁 때 정년 연장 문제를 냈어요. 뭐 이거는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기업 노조의 임금 수준은 우리 사회의 거의 10% 안에 들 정도의 높은 임금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기업 노조도 노동 내에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점, 그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이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는 대기업 노조도 결국은 정치와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제가 노동운동하면서 필생의 그 과제로 생각한 것이 산별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규직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일한 교섭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제가 2023년도 때 그 현대자동차 사장님한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업별 노조를 뛰어넘는 그런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별 노조를 수용하시라.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제로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 금방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산별 노조를 하면 사용자들도 같이 한 테이블에 있어야 되고 노동자들이 둘을 줘야 될 것을 그러니까 노동 내부에서도 단일한 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정규직과 노동자,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조정과 관련해서 또 노동 내부의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훨씬 더 기업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산별 노조입니다. 기업별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금속노조나 스웨덴 금속노조 그 리더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컴퍼니 유니언이라고 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 기업별 노조라는 건 그 자체로 옐로우 유니언이라는 거예요. 황색 노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싹수가 노란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민주노조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은 결코 자본을 내 교섭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 때 노동법을 만들면서 기업 테두리 안에서만 너네들 교섭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해서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게 자기 구성원들의 이해를 주로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으로 구성된 데는 그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그 공약으로 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빨리 산별 교섭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이게 단체 협약 확대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단체 협약 적용률은 9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이나 그 지역에서 한 4분의 1 정도의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협이 있다면 그걸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이런 어떤 정부의 제도적 노력을 통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체제를 정부가 유도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산별노조가 우리 초기에 도입이 저지됐던 건 이제 노조의 급속한 조직 확대 이런 데 대한 이제 당시의 정권이나 기업의 두려움이 있어서 기업 단위 노조가 됐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에 대한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만 현실적으로는 산별노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평등 해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19대 대선에서 또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실상 진보당이 내걸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단어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패했다는 게 경제학, 일반 경제학의 시각이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그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론의 전부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같이 그 구조적 불평등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은 매우 중요한 성장 잠재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게 초점인데 문재인 정부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뭐 노동자, 뭐 하청기업들, 자영업자, 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 결성권도 부여하고, 예를 들면 대리점이라든지 가맹점 같은 데도 단체 결성권도 주고, 노동조합도 노동권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갑을 관계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해서 그 교섭력을 높여줌으로써 분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임금 인상이 되면 그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순환되는,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을 최저임금으로 삼았어요. 그 최저임금은 성장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 정책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물론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예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 중심 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또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더 주려면 자기들도 지불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불 여력을 어디서 만들 거냐? 갑을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아예 대기업이나 원청이나 또 그 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초과의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눈 감고 그냥 최저임금만 올리니까 그 부하를 전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럼 심상정은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편의점주들이 가장 그 거리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거 당연해요. 가뜩이나 지금 뭐 편의점이 여기저기 우죽순 많아서 매출도 안 올려지는데 이제 임금 올려주라니까 전부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사례가 좋아요. 일본은 편의점 가맹점 한 편의점이 예를 들면 일정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본사가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우리나라 지금 편의점은 어떻게 되냐면 그 편의점이 뭐 얼마 매출 올리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사는. 편의점 5천만 원 내고 그 입점까지만 그것 갖고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앞에만 앞문 쪽에만 있었는데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다 출점하는 거죠.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매출 보장 제도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냐? 본사가 알아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최소한 500만 원 수입이 되려면 거리를 이만큼 둬야 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선진국에 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있는데 맥도날드가 90년대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단무지 하나를 시장에서 사면은 1,000원이면 사는데 이게 본사에서 다 납품받으면서 1,500원씩 받아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맥도날드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들에게 공동 구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이왕해 줬어요. 그러면은 1,500원 받던 단무지를 이제는 한 7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나머지 300원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제가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구조를 잘 만들어서 그런 어떤 제도 개선과 또 이해관계 조정을 해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데, 이분들은 소득주도 성장 이름만 갖다가 걸개 그름은 걸어놓고 이 본질을 저는 훼손해 버렸다고 봅니다. 그 실패가 정의당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혜숙 전문 기자님. 네, 후보님은 1호 공약으로 주 4일제 근무제를 내놓으셨습니다. 지금도 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주 5일제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노동자들이 있고요.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 4일제가 노동시장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저는 시장 기득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저는 이것이 어떤 노동권의 강화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이 주사일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사일제를 완전하게 시행하거나 또 시범 실시하는 기업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완벽하게 시행하는 데는 대부분 기업주의 결단으로 하고 있어요. 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이제 장시간 저임금 경쟁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장시간 저임금이라는 어떤 개발도상국식의 어떤 경쟁력을 앞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시범 실시로 모색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한상에 갔는데 최태현 회장이 있는 SK 같은 경우에는 4.5일제 또 격주사일제 이런 걸 다양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서의 경쟁을 하려면 주사일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노동권 강화의 측면만이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작업 방식을 쇄신하고 사회 혁신을 하는 사회 혁신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초격차 기술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술 혁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과 노동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선진국들 노동시간하고 다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 달 더 일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 비해서는 2.5달을 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알지만 창의력은 여가 시간하고 병행되는 겁니다. 그럼 돈 어딨냐? 생산성 향상, 생산성이 줄어들면 임금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업 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OECD도 그렇고 우리나라 KDI에서 그 조사한 바에 따라도 주사일제를 하면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우리 사회 우리 가장 잘 모범적으로 하겠는 데가 에듀윌이라는 기업인데 가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목표를 생산성 향상으로 뒀지 무슨 뭐 다른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나 큰 메리트잖아요. 4일 근무한다는 게.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다 참여해서 기업도 만족하고 직원들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주 4일제를 전통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관점에서만 협소하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노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향상이 떨어지면 책임을 나누자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가 가능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이거 뭐 대기업 금융이나 또 공기업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주 4일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지 않은 리더가 주 4일제를 지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뭐 택배 노동자 따로 또 노동권 보장해줘야 되고 플랫폼 노동자 따로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십 개의 노동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노동법을 만드는 게 주사일제 도입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저는 주사일제를 도입하면서 지금 노동권 문제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손을 보는 사회적 타협을 해나가겠습니다. 잠깐 너무 이렇게 열렬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예.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네. 그 심은 의원님이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 하실 때 그렇게 욕을 찰지게 잘하셨다고 유시민 의원이 말씀하셨나? 뭐 하여튼 그 꽤 명성을 날리셨다는데 혹시 정치권 들어와서도 이렇게 가끔 보좌관들이 이 마음에 안 들게 이러거나 애들이 집에서 말 안 듣고 하면 한번 찰지게 한번 해주시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욕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 눈빛으로 이렇게 저 말을 합니다. 옛날에 하신 건 사실이 유시민 씨가 당시에 이제 그 학생회 대연대회 의장을 맡았어요. 그때 학도국단 체제에서 학생회 체제로 넘어가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여학생 부에다 묶어둬서
제가 여학생회도 따로 만들고 여학생 학회도 따로 만들면서 좀 뭐 서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좋. 제가 레이저를 몇 번 쐈습니다. 우리 심 의원님 또 그 욕 못지않게 유명한 게 그 운동하실 때 정말 도망 잘 다니시기로 예, 아주 프로 도망러 거의 프로 도망러라고. 그래서 뭐 지명수배 당하실 때 구로 그 동맹 사건 지명수배 당하실 때는 지붕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셨다고. 그 혹시 지붕으로 도망 다니실 때 지붕 위에서 이렇게 화초 키우고 있는 남자 못 보셨어요? 그런 분을 그 염두에 둘 여력이 없어요. 도망하느라고. 안철수 후보가 그때 이렇게 지붕 위에서 항상 화초를 키운다고 지난번에 근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프로 도망러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배 생활만 10년 했고 전담반이 이제 2팀이나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도망 뭐냐면요. 다니 지붕으로 다닐 때요. 그 형사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이 몽타주를 해도 여자들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직 여성이 사회화돼 있질 않은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 뭐 저 직장 생활도 결혼할 때까지만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 20대 여성을 아예 유권자에서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여성인 이렇게 그 모습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성의 그 이미지가 이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은 거죠. 그게 그 시대적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하도 그 범인을 많이 잡아보고 하니까 딱 하면 느낌을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여성은 절대 그게 구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참 우픈 얘기입니다. 저희 오늘 토론 마감 시간이 1시 40분인데 아직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심 후보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 식견 견해를 많이 듣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조금 기셔가지고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협조해 주시고 네. 우리 권혜숙 전문기자님 계속 해주시죠. 네. 네, 다시 공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2040년까지 원전 폐쇄를 공약하셨는데요. 탈탄소와 탈원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탈원전을 주장했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더 짓겠다고 원전으로 유턴 선언을 했고요. 3.11 후쿠시마 핵참사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는 원전 비율을 20에서 22%까지 유지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탈원전을 택하지 못하는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이제 지금 이 원전과 관련된 논점은 이 탈석탄 대체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목표를 삼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된다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원전을 중심 대안으로 놓은 거고 윤석열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토론을 해보니까 아직 그 문제가 명확히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100% 재생에너지로 가기까지에는 어차피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저희 당의 안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쟁점이 아닌 거죠. 탈원전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유럽에서 텍소노미가 논란이 됐는데 유럽에서도 이 원전은 브릿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100% 재생에너지로 가는 그 과도적인 기술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크롱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그 50%로 원전 감축하는 법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원래 80% 수준이었는데 지금 60%대로 내려왔습니다. 원전 비중이 워낙에 크니까 나라마다 이제 그 자기 그 대체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은 그 프랑스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목표로 하면서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원전을 내세우는 명분은 뭐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100% 불가능한 나라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거는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내놓은 태양광 또 그 풍력 그 잠재력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369기가와트인데요. 그거는 현재 지금 쓰는 그 정도 설비를 하면 현재 쓰는 전기를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요 억제 측면도 이제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문제입니다. 지금 태양광 지금 이 뭐죠? 지붕의 패널, 태양광 솔라셀은 아주 초보적인 기술입니다. 지금 방막형 이제 이 그 전지가 나오면요. 말하자면 이제 이 저 테이프 그 방막형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창문 이런 데 다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이 되는 거고 차량 지붕도 그거 달고 다니면서 붙여서 다니는 거고 그리고 집안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기가 가전제품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이나 무슨 어디 산 깎아서 내놓는 그런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이나 또 뭐 신산업 정도로 지원하는 이런 수준의 태양광만 보고 있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문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말로 초격차 기술이 필요한 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들이 제시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90% 이런 에너지를 수입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추격 국가가 아니라 이제 선도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진짜 에너지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후보님께서는 주요 대선 후보 중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에서 4%포인트 인상한다는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셨습니다. 특히 연금을 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 영세 지역 가입자들에게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필요한 예산을 1조 5천억 원으로 잡으신 걸 보면은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안으로 보이는데요. 지원 필요성은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인 자영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뭐 연금 얘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서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사각지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은 반을 기업이 내고 있고 농어민은 또 정부가 반을 지원하는데 오로지 이 100%를 내는 분이 도시 지역 가입자들이에요. 그거는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도시 지역 가입자들에게도 농어민 기준에 지원을 해야 된다. 농어민 기준은 지금 한 9만 원 정도의 50%니까 반을 내니까 한 4만 5천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그 1조 5천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제가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그게 한 6조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바우처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크레딧 제도 그래서 뭐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이나 또 실업 크레딧을 좀 확대하는데 한 1조 5천 해서 총 한 10조 정도 지금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심 후보님 이제 공약을 보니까 특히 이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눈에 띄는 게 증세 방안이거든요. 네. 특히 문재인 정부도 에서 가장 이제 아쉬운 부분을 재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극적인 증세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뭐 탄소세 도입 그리고 토지 초과이득세 도입 또 양도세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제 비과세를 폐지하겠다 내용이 있었고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눈에 띄고 연봉 2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약으로 보거나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수요를 보면 상당히 이제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이 증세 방안을 제시할 경우에 어떤 이제 조세 저항이나 또 세부담 확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불안감 같은 것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증세를 추진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정치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국민은 말씀드리는 건 핑계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당 체제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당 체제 갖고는 그 어떤 사회개혁의 의제도 다 갈등화되고 끝나버립니다. 이분들이 뭐 사회개혁의 의지가 없어요. 그걸 빌미로 해서 내 권력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대한민국의 개혁의 핵심은 제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세금 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정부의 공공지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민의 삶이 낮아요. 복지가 많이 이렇게 확장돼 오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인데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OECD 평균 수준만큼 우리가 부담하자. 그런 얘기를 저는 국민들께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법인세나 소득세 지금 OECD보다 훨씬 더 높다. 최고세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고세율이 높은데요. 실제 실효세율은 법인세는 한 3%, 소득세는 한 5% 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 구간에 예를 들면 뭐 법인세가 25%인데 이 최고 구간에 내는 기업은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은 단일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최우수반 하나 뽑은 최우수반에 있는 사람들의 성적하고 전체 평균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여력이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별도 재원보다는 제가 그린 전환을 위한 녹색 공공 투자 아예 그 재원을 전부 쓰겠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서 이제 탈탄소 기반으로 가면서 고용 위기가 많이 이제 발생할 걸로 보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쓰겠다는 거고 심상정 케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상한제 같은 경우엔 보험료를 올리자. 저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임 있는 그런 정치가 우선 돼야 되지 않나. 국민들이 보실 때 여러 공약을 보실 때 진짜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을 설득하고 또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의지를 가진 공약인가는 재원 마련을 보면 압니다. 예, 역시 우리 김 의원님 두 번째 출마하셔서 그런지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주 잘 돼 있고 입장도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국가의 존립 문제와 관련된 외교안보 분야로 넘어갈까 합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한길의 길은영 부장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솔한 말씀 저한테도 많이 공부가 됐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되도록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으면서 쇼트트랙 경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역시 저 중국은 뭐라고 좀 설명하기는 힘든데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다. 좀 어려운 뭐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국제규범을 좀 지키지 않는 나라가 아니냐라는 좀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여러 가지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홍콩 뭐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신장 위구 인권 문제까지. 그래서 그 후보님께서 대표하시는 이 진보 진영의 대중관이 무엇인지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쇼트트랙의 그 황대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명백한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뭐 정치인들도 거기에 공감하는 것은 저는 뭐 그 문제가 없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반일 그 감정을 정치에 이용해서 안 되듯이 저는 혐중 또 반중 정서를 불러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익을 중심에 둔 평화 외교로 이제 미중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농구에 보면 피벗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발은 동맹에 고정하고 다른 한 발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간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아무리 동맹이 중요해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서기 외교나 눈치 보기 외교에서는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견 국가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그 독자적인 공간을 어떻게든지 확보해 가는 능동적인 외교를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소속돼 있던 이런 진보 진영이나 또 뭐 더 나가서 뭐 민주당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 피해 의식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 의식을 탈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든지 운신의 폭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는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바이든 정부하고 이른바 G 얼라이언스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라이언스에 동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6G 표준 모델을 만드는 일에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고, 그러나 또 이제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지리적인 여건이 중요하니까 중국,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그린 얼라이언스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면서 좀 더 중견 국가로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견 국가로서 이제 국익을 앞세운 능동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대중 정책이라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3부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3부 정책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익을 앞세운 능동적인 외교에 속한다고 보시는지 계승하실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 뭐 계승 여부를 떠나서 이 산불이 한중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산불 정책을 뭐 폐기하겠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산불이라는 게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이고 또 저 미국 그 MD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드인데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할 것인지 그러면 좀 그거 묻고 싶어요. 그 얘기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 방어 체제에 참여하나, 그건 보수나 진보 정권 누구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사드 하나 남는 건데, 사드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는 굉장히 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봐요. 그러면 당장의 실익도 없는데 중국 관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음으로써 경제적인 타격, 그리고 그 타격은 우리 국민과 교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그거는 매우 지혜롭지 못한 아둔한 발상이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그 협중 정서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 포퓰리즘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뭐 지금 그 사드 산불 정책을 폐기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대중정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대중정책과 동전의 다른 면이 사실 대미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면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또 그 전날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국력이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엄청 성장했고, 그 성장한 만큼 좀 동맹에 좀 기여를 해달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쿼드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요구에 우리가 그 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미중 사이에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후보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밸런스도 중요한데 이제 원칙이 중요한데요. 쿼드는 이제 처음 결성될 때의 취지와 달리 지금 대중경제 조직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국제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워킹 그룹도 같은 원칙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코드에는 별로 이제 국익상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이게 북한 문제가 우리한테 이 문제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고 나름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근데 올해 들어서 보면은 벌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뭐 7번이나 쏘고 뭐 핵실험이나 뭐 ICBM 발사를 안 한다는 약속도 뭐 재검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님 보시기에 이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뭐 성과로 보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 후보님께서 그럼 정권을 잡으시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의 소극적 중재자로서 자기 역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어떤 한 정권 안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뤄내지 못한 것을 실패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아주 소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오히려 이후에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오히려 후과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반도 프로세스는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비핵화 목표는 포괄적으로 동의하되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행해 가는 그런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목표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과정에 대해서만 그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목표만 이야기하고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외교 전략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평화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인가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종전협정, 평화협정 하면은 좋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거는 이제 결국은 국제관계에서 어떤 힘의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정부와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체제 위협, 그러니까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국제분업 체계에 어떻게 북한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핵을 이제 불능화시키고 그런 토대 위에 제도화로 나가는 것이 또 한 트랙으로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국제 분야 보충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금방 글로벌 이렇게 공급 체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 이제 조간에 보도된 한미일 공동 성명이 갖는 의미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북 제재 문제가 나왔지만 소위 글로벌 가치 동맹이라는 일종의 컨셉이 새로 등장했는데, 물론 학계에서는 많이 논의된 거지만 소위 중국을 이제 세계 공급 체제에 포함시키면서 형성된 글로벌 차원의 공급 체계들이 사실 IT도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맞으면서 사실은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극화되고 이런 기술적인 진보나 산업적 진보라는 게 안보하고도 직결되면서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 공급 체제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가치 동맹 체제로 이렇게 분화될 그런 전망들이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국익 외교로 봤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그런 전통적인 시각도 멀지 않은 장래의 한계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실익 국익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가치 동맹 체제에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선택, 조금 더 미래를 보는 선택을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이분법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격화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이건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국이.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규모를 볼 때 그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보면서 다층적인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진국으로서의 어떤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굉장히 그 정말 그 정치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아주 의지와 지혜가 겸비된 그런 외교력이 발휘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특히 글로벌 가치 동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으로 한 축이 있고 중국으로 한 축이 있고 또 EU가 지금 독립적인 그런 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 원천 기술에 국제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미국의 그 G 얼라이언스에 함께 참여한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앞서 나가는 어떤 원천 기술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파트너가 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디지털도 녹색 안에 디지털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금 블루오션으로 돼 있는 녹색 그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지리적인 특히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는 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 날씨권이기 때문에 슈퍼그리드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건 아마 다른 나라들도 필요로 할 겁니다.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또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G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이 아시아 쪽은 그린 얼라이언스 이렇게 그 두 축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안보와 또 기후 위기를 조정해가는 그런 큰 축의 어떤 외교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안보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금 미진하고 아쉬웠던 대목들이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서성욱 부장께서 보충 질문.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첫 순서에서 대선 일반론에 대해서 쭉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한두 가지 지금 경쟁자들에 대해서 한두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이번 대선을 흙탕물 대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즘 TV 토론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그다음에 각종 개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속, 검찰공화국 등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자격과 관련해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가장 이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이제 최고의 권력을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이제 도덕성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다 둘 다. 상당히 그 의혹을 크게 받고 있는 후보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이렇게 치러져서 되나 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 이것은 또 더 나가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이후에 수사와 또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한 이 의혹을 중심으로 한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있는 이 혼탁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지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될지
또는 또 다른 또 불행한 사태가 있을지 이런 점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깜빵 감옥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 이슈라면은 아무래도 적폐 수사 관련된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수사 당국에서 판단해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문제지. 아직 대통령도 안 되신 분이 뭐 대통령이 돼서 수사 지시하는 건 더 말이 안 되지만 또 후보 수준에서 지금 적폐 수사를 운운하는 거는 노골적인 그거는 보복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말씀하신 여러 실언이 있는데 최악의 실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선거판에 발을 들이시지 않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특징인데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고 그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후보님께서는 이 토론 때마다 이 관련 문제를 제기를 하셔가지고 첫 토론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두둔한 녹취록을 거론하시면서 사과를 이끌어내셨고 지난 금요일이었죠. 두 번째도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말씀하시면서 이건 김혜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우자 문제가 이번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배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권력을 사유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제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대선과 관련된 검증 대상이냐 이런 기준을 좀 엄격히 해보고 싶어서 그 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이제 2차례 질의를 한 거예요. 뭐 사생활을 전부 끌어들여서 이분들이 장외에서 계속 공방하면서 이제 토론 테이블에는 서로 뭐 내로남불이 되니까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은 돼야 되지만 사생활은 철저하게 대선에서 배제하고 대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격과 관련된 부분만 좀 한정해서 검증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외교안보 관련해서 사실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준영 부장께서 한일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지난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께서 어제 하와이에서 만나셨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 세 나라가 공이 한미일 삼각 아까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감이 있지만 세 나라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세 나라 장관들이 모두 더 동의를 하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많고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요. 재난 구조 당장 동해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한일 간의 현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그 강제동 피해자의 배상 판결이 있습니다. 굉장히 난제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일본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력 국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참 어려워요 이게 많은 고민을 해봐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원론적이지만 저는 이제 역사 문제와 또 다른 현안 문제는 구별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해서는 이 문제 풀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강제 노동 문제라든지 또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인 이제 범죄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어떤 정치 지도자가 타협한다고 해결될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어떤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이 돼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너무 한일 관계에서 이 역사 문제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화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그 문제에 봉착한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가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의 원칙에 맞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지금 또 하나 이제 파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지금 또 한일 관계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WTO에 제소를 했는데 이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은 수입 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또 일본은 파이트 리스트를 정상화하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검토를 유예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의 여러 이제 교류를 좀 더 민간 교류를 포함해서 강화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게 뭐 엄청난 어떤 그 관계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정부가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은 제가 이제 구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일단 패널 질문은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초과됐지만 프로에서도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 충족된 답변이 충족된 것도 있고 또 해서 이 중에 제기하신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까 합니다. 신부님께서 오래전에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마르크스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잡지는 기억을 못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좀 마음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최근에 또 새롭게 존경하게 되신 인물이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가볍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는 제가 글쎄 기억이 없는데요. 이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정치인은 메르켈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대통령이 14년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총리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떠났습니다. 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어떤 독일과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가서 EU까지를 포괄해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에 매진했다. 뭐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데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중심에 진정한 실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은 확실한 자기의 어떤 원칙과 그 소신을 갖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을 조정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게 정치의 본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마치고 떠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로에서 오랫동안 끝까지 지켜보신 우리 내외인 여러분과 기자들 마무리 발언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토론한 여러 자리에 비해서 그냥 열심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패널 분들이 질문하신 논지나 또 오늘 같이 참석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그 취지에 잘 부합이 됐나 이런 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각오로 이번 선거 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4선의 정치인인데요. 아마 지역구제가 3번 됐는데 이상만 쫓는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제가 4선 정치인이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현실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4선 정치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수당이기 때문에 아예 열외로 두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시기에 오히려 소수당의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역선택 이것도 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당이 작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당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뭐 연립정부, 통합정부 이야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기껏해야 아마 다른 당에서 뭐 발탁이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양당 체제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양당의 대안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당을 넘어서서 한 4당 정도의 그 다원적인 정당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슈퍼 대통령을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의 소신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능동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그런 그 의회 중심 그 이제 합의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고 또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심상정 정의당 20대 대선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